코로나19 환자가 571명 더 추가돼 2,337명으로 늘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밝힌 가운데 우리 방역당국도 세계적 대유행까지 각오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천지 신도 31만 명을 대상으로 한 1차 전화조사가 절반가량 진행됐습니다. 지금까지 증상이 있는 사람은 2,400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에선 병상이 부족해 확진을 받고도 입원하지 못한 환자가 800명에 육박했습니다. 정부는 맥박과 혈압 등으로 중증 환자 분류 기준을 마련하고 경증 환자의 경우 자택격리 상태에서 치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환자 수가 급증하면서 문을 닫는 사업장 수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울산 2공장이 문을 닫았고 서울 여의도의 IFC몰을 비롯해 일부 대형 쇼핑시설이 임시 휴업했습니다. 코스피가 5개월여 만에 2,000선 아래로 떨어지는 등 경제가 맞는 충격도 큽니다. 정부가 26조 원 이상을 투입하는 긴급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저 차는 무슨 차일까? 가솔린, 디젤. 그럼 저 차는? 오, 물 냄새밖에 안 나네. 현대 수소전기차. 네, 여러분 2월 28일 오늘 하루 환자가 500명 넘게 늘면서 국내 코로나19 전체 환자 숫자는 2,337명이 됐고 숨진 사람도 1명 늘었습니다. 확진자가 1,000명을 넘었다고 전해드린 지 이틀 만입니다. 이외에 사망자가 2명 더 있다는 소식도 있는데 그 내용은 저희가 보건당국이 발표하는 대로 공식 내용이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신천지 교회에 갔던 사람들에 대한 각 지자체별로 조사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환자가 계속 늘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을 돕겠다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외출을 꺼리고 또 붐비는 곳은 피하는 분위기 속에 마스크 파는 곳에만 사람들이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하지만 오늘 역시 마스크를 구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부터 8시 뉴스에선 방금 말씀드린 이런 소식들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보건당국이 발표한 국내 환자 현황부터 정리하겠습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정은경 본부장 대신 브리핑에 나선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향후 시나리오를 묻는 질문에 세계 각국이 코로나19가 전국적인 유행으로 가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나라처럼 우리나라도 이런 팬데믹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의 아마 모든 방역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은 일단은 마음속으로는 팬데믹을 각오하고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다만 국내에선 집단 감염이 신천지 교인들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그런 특징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현 방역 대책 기조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판단인 겁니다. 현재의 방역 대책에 있어서는 최우선으로 그 부분을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환자 수는 오늘 571명이 추가되며 2,337명으로 늘었습니다. 하루 발생한 확진자 수로는 역대 최대치입니다. 특히 오늘도 대구와 경북 두 지역에서 추가 확진자의 89%가 나왔습니다. 사망자도 1명 또 늘었습니다. 대구에서 69살 여성이 숨졌는데 사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여전히 기계의 호흡을 의존하는 위중한 환자가 10명, 산소 마스크를 쓰는 중증 환자도 6명이나 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보건당국은 확진자 중 20% 가까이가 중증 이상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 환자의 경우 사망률이 높아질 수 있다며 적절한 치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민정입니다. 네, 실제로 그동안 코로나19에 가장 낙관적이었던 세계보건기구도 이제는 대유행을 대비해야 한다면서 입장을 바꿨습니다. 자세한 의미와 함께 그렇다면 우리 방역 대책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Our message continues to be that this virus has pandemic potential. 중국을 제외한 미국, 중동, 유럽 등 44개 국가에서 환자가 발생했는데 지난 이틀 동안에 중국의 확진자 수보다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Outside China,
There are now 3,474 cases in 44 countries and 54 deaths. We're at a decisive point. 하지만 또 뒷북이었습니다. 이틀 전 미국 CDC는 물론 영국, 독일 등 유럽 보건당국이 코로나19의 대유행에 대한 대비를 선언했을 때 세계보건기구는 팬데믹이라는 단어를 무심코 쓰면 실익이 없고 불합리한 공포와 낙인을 증폭해 각국의 시스템을 마비시킬 수 있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내부 단백질의 특성이 몸 안에 잘 달라붙고 상기도에 주로 머물면서 증세가 미미할 때도 쉽게 침방울로 분비돼 엄청난 전염력을 갖습니다. 일단 유입되면 확산을 억제하기가 매우 어려운 이유입니다. 감염병 팬데믹 상황에서는 100% 방어는 불가능합니다. 어디에서 왔고 누구를 만났는지를 따지는 역학조사보다 누구나 코로나19에 걸릴 수 있다고 가정하고 방역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젠 중국이나 대구 경북 지역을 방문하지 않았더라도 또 신천지 교인이 아니더라도 감기 증세가 있으면 코로나19를 의심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백신이나 치료약이 나올 때까지 중증 환자가 사망하는 사례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네, 신천지 측으로부터 교인 31만 명의 명단을 건네받은 각 지자체가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1차 조사가 끝났는데 지금까지 확인 결과 2,500여 명이 증상이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임태우 기자입니다. 기침이나 발열 또는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난 게 있는가 해가지고요. 신천지 교인에 대한 전수조사는 일일이 전화를 걸어 발열이나 기침 같은 증상이 있는지, 최근 해외를 다녀왔는지, 집단 감염이 발생한 대구나 과천교회를 방문했는지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1차 조사 대상은 신천지 측으로부터 넘겨받은 31만 명 중 국내 거주 교인과 교육생 등 27만여 명입니다. 절반 이상 조사가 진행된 가운데 유증상자가 2,5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찌감치 전수조사를 마친 대구를 빼면 확진자 8명이 나온 과천교회가 속한 경기도가 740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광주 351명, 서울 217명, 부산 196명 등 교인이 많은 대도시에 몰렸습니다. 이들 유증상자에겐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은 뒤 자가격리를 요청했습니다. 조사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안 된 교인도 전국적으로 1만 명이 넘는데 2차 연락도 안 되면 강제 조사에 들어갑니다. 계속 조사를 거부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있음을 안내드리고 경찰과 강력한 합동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미성년자 교인 16,000여 명은 부모를 통해 상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SBS 임태우입니다. 신천지 측은 정부 요청에 따라서 모든 명단을 제공했다면서 숨긴 사실은 없다고 오늘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신천지 측이 일부 신도가 빠진 명단을 제출했다면서 신천지 대구교회 책임자를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강청환 기자입니다. 대구시는 신천지 대구교회가 제출한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대구 지역 신천지 신도 1,983명을 추가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신천지가 제출한 신도 명부와 질병관리본부에서 추가로 취합해 보낸 명부를 대조했더니 누락된 신도가 있었다며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 책임자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늘 중으로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부산에서도 명단 신뢰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신천지 신도로 확인된 코로나19 확진자 4명이 신천지 제출 명단에 빠져 있는 걸로 확인된 겁니다. 신천지 측은 이번 사태 이후 두 번째로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입장을 내고 신도 은폐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교육생 6만 5천여 명의 명단을 최초에 제출하지 않았던 건 맞지만 정부 요청에 따라 어제 모든 명단을 제공했다는 겁니다. 정부는 신천지 신도에 대한 출입국 기록도 조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입국 기록과 소재 조사도 계속 진행하여 신천지 신도에 대한 실질적인 전수조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신천지 피해자 단체 관계자가 고발인 조사를 위해 오늘 검찰에 출석했고 법무부는 명단 누락과 역학조사 거부 등 혐의에 대해 압수수색과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강제수사 방침을 검찰에 내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SBS 강청원입니다. 네, 앞서 뉴스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대구에서 한 명이 더 숨졌습니다. TBC 박정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안타까운 소식인데 숨진 뒤에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구에서 오늘 하루 3명의 코로나 사망자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오늘 오후 7시쯤 영남대병원에서 63살 여성이 숨졌는데 사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오후 4시 30분쯤에도 지난 23일 확진 판정을 받고 대구 의료원에서 치료를 받던 93살 여성이 숨졌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69살 여성이 갑자기 증상이 나빠져 구급차로 대구 가톨릭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는데 사망 후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대구 경북의 사망자는 모두 13명, 전국 16명으로 늘었습니다. 중증 환자들의 상태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이곳 경북대병원 음압병실에 입원한 확진자 3명, 그리고 계명대 동산병원 환자 1명이 현재 호흡곤란 증세로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안타깝게도 입원 대기 중이던 확진자가 숨졌는데요. 대구시는 전문의 70여 명과 대기 중인 환자를 매칭시켜 전화문진을 하고 있고 필요시 약물 치료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건강보험 자료를 활용해서 대기 환자의 기저질환, 중증도를 즉시 분류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북대병원 앞에서 TBC 박정입니다. 네, 오늘 확인된 추가 사망자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앞서 어제 대구에서 숨진 70대 남성은 확진 판정을 받고도 병실이 없어서 집에서 기다리던 환자였습니다. 자, 의료시설이 부족하고 또 전체 환자가 2,300명을 넘어선 지금은 어떤 환자가 더 심각하고 또 먼저 치료해야 할지를 결정할 그 기준을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 문제는 김영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는 입원 대기 중이던 환자가 숨진 데 대해 거듭 사과했습니다. 적기에 입원 치료를 진행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안타깝고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대구시 의사회는 급한 대로 입원 대기 중인 지역 내 확진자들을 대상으로 매일 전화로 상태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19 중증 환자 분류 기준이 없다는 게 환자 관리의 한계입니다. 정부도 이런 문제를 인식해 중증 환자 분류 기준 작성에 나섰습니다. 맥박, 수축기 혈압, 호흡수, 체온, 의식 수준 등 5가지 주요 지표를 근거로 점수를 매긴 뒤 경증부터 위중한 경우까지 4단계 정도로 나눠 환자 상태에 맞는 대응을 하겠다는 겁니다. 또 경증 환자에 대해선 자택 격리 치료를 하도록 치료 방침을 바꾸는 방안도 전문가들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합리적 기준에 따라서 선별해서 제대로 의료기관을 이용하실 수 있게 또 의료기관이 작동할 수 있게 준비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문제는 지표를 수치화한 자료만으로 중증과 경증을 분류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기준을 다 만족한다 할지라도 혹시라도 중증으로 가는 환자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판단을 하실 수 있는 의사들을 빨리 확충하는 것이. 환자 수가 급격히 느는 가운데 중증도 분류 지침 마련과 함께 의료 인력 확충도 절실한 이유입니다. SBS 김영래입니다. 자, 대구에서는 확진 환자 가운데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아직 병실을 배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확진 판정받고도 치료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 또 집에서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은 걱정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권영인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이곳은 대구시 신기동입니다. 여기에 일주일째 자가격리 중인 확진자가 있습니다. 지금도 병원에 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직접 만날 수는 없고 지금 상황이 어떤지 이 전화로 알아봤습니다. 30대 중반의 이 여성 환자는 호흡이 조금 불편하다고 전했습니다. 제가 말을 오래 못해요. 호흡할 때 불편해요. 특별한 약 없이 가족들과 함께 격리 조치된 상태였습니다. 여자들 생리할 때 먹는 진통제 있잖아요. 가지고 있는 거 그거 있어서 너무 심할 때 그거 하나씩 먹고. 보건소에 병원에 입원하고 싶다고 했지만 입원 날짜는 고사하고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지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기다리라고 하시던데요. 계속 기다리라. 자리가 부족해서 기다려야 된다. 정확한 날짜는 아직 모른다. 무섭죠. 자가격리 중인 또 다른 확진자.
60대인 그는 아흘째 몸살 감기약만 먹고 있습니다. 물통량을 보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위가 아파요. 여기가 염치 끝이 아파서 못 먹겠어요. 한때 열이 39도 넘게 올라가기도 했지만 역시 병원 입원은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보건소와 병원 다 전화해봤지만 어디도 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양성이라 반응이 나왔으면 어떻게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사과로 얘기했으니까 너무 답답하죠 지금. 통화가 된 또 다른 자가 격리 환자 2명 모두 병원 입원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오후 5시 기준 코로나19 대구 확진자는 1,579명입니다. 이 가운데 입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자가 격리 중인 환자는 절반에 해당하는 800명에 육박합니다. SBS 권영인입니다. 자, 그럼 병실 상황이 어떤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한 일주일 전만 해도 국가 지정 입원 치료 병상 가동률은 50%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최근 환자가 많이 늘면서 지금은 85.7%까지 올랐습니다. 이걸 지역별로 보면 환자가 많은 대구와 경북은 물론이고 서울, 부산, 또 울산, 대전까지 9개 지역이 이미 꽉 찬 상태입니다. 상태가 심각한 중증 환자를 치료할 시설은 거의 포화 상태고 앞서 보신 것처럼 경증 환자를 입원시킬 곳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병상 확보가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건지 남주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오늘 오전 안동의료원에서 사흘째 치료 중이던 50대 코로나19 환자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습니다. 중증 환자 치료가 가능한 국가 지정 입원 치료 병상을 수소문했지만 전원시킬 병원을 찾기 쉽지 않았습니다. 환자는 오후 3시에야 240km 떨어진 전북대 병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인근 지역에 음압 격리 병실인 그런 중환자실이 없어서 이송처를 결정 받는데도 한참 시간이 걸리고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감염병 위기 경보를 심각으로 격상한 뒤 환자 전원 지원 상황실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은 이미 병상이 꽉 찼고 일부에선 여전히 병실 제공에 소극적입니다. 위중한 환자의 경우 장거리 이송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오늘 경북 지역의 한 환자도 상태가 위중해 거리가 먼 서울 대형병원 음압병상으로의 이동을 포기했습니다. 경증 환자를 위한 병상 부족도 여전히 큰 문제입니다. 기존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보내고 코로나19 환자 입원에 맞게 시설을 바꾸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국립마산병원은 주로 결핵 환자를 치료했던 치료하는 병원인데 최소한의 소독과 시설에 대한 일부 개조가 불가피한 면이 있었습니다. 어젯밤 대구에선 전국에 구급차가 동원돼 187명이 이송됐는데 자가 격리 중인 환자 600여 명을 모두 입원시키려면 이송 수단을 확보하는 것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매일 곳곳에서 문을 닫는 사업장이 생기고 있습니다. 오늘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은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이 가동을 중단했고 서울 여의도 IFC몰을 비롯한 대형 쇼핑 시설도 문을 닫았습니다. 서울대 기숙사도 일부 폐쇄됐는데요. 정반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자동차 울산 이 공장이 오늘 오전 가동을 멈췄습니다. 이 공장에서 도장 작업을 하던 53살 남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감기 증상이 있고 기침, 콧물, 가래, 근육통, 그 정도. 열은 없어요. 좀 의아했어요. 왜요? 이분이 나올 줄. 이 남성은 지난 21일 울산 고향집을 찾은 대구 거주 아들과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산 부품 공급 차질로 3차례 문을 닫은 데 이어 이달 들어 4번째 가동 중단입니다. 공장은 방역 작업을 마친 뒤 다음 주 월요일 다시 문을 열 계획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서울의 주요 장소도 잇따라 폐쇄됐습니다. 수출입은행 직원 A씨가 어제 저녁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여의도 수출입은행 본점이 폐쇄됐고 이 사람이 다녀간 근처 IFC몰은 오늘 문을 닫았습니다. 반포 뉴코아 아울렛과 신세계 백화점 강남점도 각각 50대와 20대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확인되면서 임시 폐쇄됐습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생이 감염 확진을 받으면서 기숙사 일부가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오늘 확진 판정을 받은 대학원생이 지난 25일 기숙사를 방문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기숙사 일부 층을 폐쇄하고 입주자들에게 자가격리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정만석입니다. 주말을 앞두고 많은 사람 모이는 종교 행사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천주교와 불교 조계종에 이어 상당수 대형 교회들도 종교 행사 중단하겠다고 밝혔는데 하지만 일부 교회는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앞으로 2주 동안 주일 예배를 열지 않고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예배를 일부 축소해 진행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입장을 바꾼 겁니다. 큰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국민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교인이 10만 명에 이르는 사랑의 교회도 역시 2주 동안 예배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종교 집회를 자제해달라는 정부의 호소에 호응한 겁니다. 집단 감염과 사태 장기화를 막기 위해 당분간 종교 집회를 자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대규모 인원이 운집하는 종교 집회를 통해 코로나19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지만 여전히 주말 예배를 강행하겠다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서울 수도권 대형교회 15곳 가운데 광림교회와 영락교회, 충현교회 등 6개 교회는 주말 예배 취소 여부에 대해 아직 논의 중이라며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신교인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선 응답자의 71%가 주말 예배 중단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BS 김정우입니다.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은 70대 여성이 퇴원 6일 만에 재확진 판정을 받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증상이 다시 시작돼 검사한 결과 오늘 오후 재확진 판정을 받은 건데 국내에서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오늘 재확진을 받은 25번 환자는 74살 여성입니다. 지난 9일 확진 판정을 받고 분당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가 지난 22일 완치 판정을 받고 격리 해제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퇴원 6일 만에 재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25번 환자는 어제 기침과 가래 증상을 보여서 보건소에 연락을 했고 보건소 직원이 선별진료소로 데려가 검체를 채취한 결과 오늘 오후 5시쯤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보건소 측은 이 환자에 대해 2번이나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는데 2번 다 양성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성남의료원에 격리 입원한 상태인데 증세가 심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5번 환자는 앞서 중국 광둥성을 방문했다가 아들 부부에게서 2차 감염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시흥시에 따르면 25번 환자는 퇴원하고 6일 동안 집에만 머무르고 있었다고 진술했는데 보건당국은 역학조사관을 보내 자세한 동선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중국과 일본에서는 퇴원 환자의 재감염 사례가 보고된 바 있지만 국내에선 이 환자가 첫 사례입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경남에서는 어이없는 일도 있었습니다. 일가족 3명이 코로나19 확진으로 잘못 통보받고 사흘이나 격리 치료를 받아야 했던 건데 처음부터 음성이었던 3사람을 어떻게 확진 환자로 잘못 통보한 건지 송성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난 26일 48세 남성 코로나19 환자의 아버지와 아내 그리고 아들 등 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양성 판정을 받았지만 사실은 대구를 방문했던 아내가 가족에게 전파한 거라며 감염 경로까지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내와 아들은 마산의료원에서 8순이 다 된 아버지는 양산 부산대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증상이 전혀 없자 양산 부산대병원은 자체 검사를 벌였고 음성으로 결과가 나오자 이를 질병관리본부에 알렸습니다. 조사 결과 경남보건환경연구원과 도 담당자가 검사 결과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음성이 양성으로 바뀐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깊이 사죄한다며 고개 숙였습니다. 유선으로 전화로 확인해야 될 사항을 메신저로 주고받는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남도는 관리 부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들에게 격리된 사흘 동안 어떤 약물을 투입했고 어떤 치료를 했는지는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SBS 송승준입니다. 오늘 코로나19 확진자와 같은 엘리베이터를 탄 서울 성동구청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아 구청 건물이 내일까지 폐쇄됩니다.
엘리베이터는 바이러스가 튈 수 있는 최대 거리인 2m보다 보통 좁고 밀폐된 공간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마스크는 꼭 쓰셔야 합니다. 특히 호흡기 질환이 있는 분들은 특히 꼭 쓰셔야 합니다. 버튼 누르실 때도 혹시 바이러스가 묻지 않을까 이렇게 신경 쓰이실 텐데 전문가들은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버튼이나 그 안에 손잡이를 만진 뒤에는 바로 손을 씻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런데 그럴 여건이 안 되면 손 씻기 전까지 얼굴은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 불안해서 차키나 휴대폰 끝으로 버튼을 누르면 좀 괜찮을까 이런 생각도 드실 텐데요. 전문가들은 권하지 않습니다. 손 대신 사용했던 물건들도 소독해야 안전하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그냥 손으로 누르고 씻는 게 낫다는 겁니다. SBS 최재영입니다. 네, 비가 내린 오늘도 마스크 파는 곳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이 서울 양천구에서 오늘 마스크를 판다는 곳인데 이른 시간부터 이렇게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자, 정부가 마스크를 우선 공급하겠다고 한 대구 경북 지역에는 오늘 230만 장이 풀렸습니다만 오래 기다리다가 빈손으로 돌아간 사람이 많았습니다. 먼저 대구 경북 쪽 상황을 손형한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구 하나로마트 성서점. 오전 9시 개장 시간 마스크를 사려는 시민들이 대거 몰렸습니다. 하지만 준비된 물량은 한 사람에 5장, 100명분에 불과했습니다. 번호표 없으신 분들은 구매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다 지급을 했습니다. 새벽 100명에게 나눠준 번호표가 있어야만 마스크를 살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1번이네요. 예. 도대체 몇 시간을 기다리신 겁니까? 5시에 왔으니까 예 기다렸죠. 대구에 마스크가 우선 공급될 것이라고 했던 만큼 불만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아직 한 번도 이 마스크를 받아보지를 못했어요. 제 돈 주고 살려고 해도 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후 2시 마스크 판매가 예고된 대구 수성 우체국 앞. 워낙 많은 시민들이 몰리다 보니까 당초 예정된 판매 시간인 오후 2시보다 조금 일찍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손에 번호표를 쥔 시민들이 길게 줄을 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줄은 근처 아파트 상가까지 이어졌는데 420명분이 선착순으로 다 팔렸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정확한 이런 파악하는 게 진짜 이 뒤에서만 300명 넘겠다. 말도 아니다, 지금. 여기서 진짜 못 받아가잖아요, 지금. 어제는 700명 줬는데 오늘은 400명밖에 안 준다 하면서. 정부가 다른 공적 판매처로 선정한 약국들에는 늦은 오후까지 입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게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고객님들은 오셔서 계속 화만 내시고 저희들 계속 변명만 해요. 오늘 하루 대구 경북 지역에 공급된 마스크만 모두 230만 장. 과수요에 사재기까지 더해지는 상황에서 당장 마스크 대란이 해결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SBS 손형환입니다. 정부가 우체국이나 약국 같은 곳에서 시중보다 싼 가격으로 마스크를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앞서 보신 대로 마스크 구하기는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그러자 정세균 총리가 마스크 생산과 유통에 국가가 더 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은 정성진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사러 온 시민들이 백화점 건물 밖까지 여러 겹으로 줄을 늘어섰습니다. 여러분 안전사고 안 나게 직원 안내에 따라 천천히 이동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장당 1,000원의 마스크를 판다는 소식에 아침부터 많은 사람들이 몰린 겁니다. 지금 10시 넘었죠. 3시간 넘게 기다렸죠. 약국도 가도 없고 동네는 없더라고. 정부가 공적 판매처를 통해 싼값에 마스크를 공급하겠다고 공언한 지 이틀째지만 상당수 약국들은 손님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야 했습니다. 전국 2만 4천 개 약국에 매일 100장씩 모두 240만 장 공급이 목표지만 오늘 하루 수도권 5,800개 약국 58만 장만이 공급되는 데 그쳤습니다. 그게 많잖아요. 지금 하다 보면 계속 물량이 딸리기 때문에 생산업체랑 계속 저희도 공급 요청을 좀 하고 있고. 지방 우체국과 농협 하나로마트에 공적 마스크 물량이 제공됐지만 매장당 수십 개 정도의 부족한 물량에 오래 줄을 서고도 허탕을 치기 일쑤였습니다. 빨리 진행해! 정부는 오늘 하루 1일 목표량인 500만 장을 공급했지만 대구 경북과 의료진에 추가 배분하느라
일부 지역에서 부족 현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값싼 마스크를 특정 판매처에 수십 장씩 공급하는 방식이 시민들을 줄 세우고 가수요까지 불러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대구 약국과 하나로마트에 현장 점검을 나갔지만 마스크를 구하지 못한 정세균 총리는 국가가 마스크 생산과 유통에 더 강력히 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직접 면으로 마스크를 만들어 쓰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마스크가 과연 감염 예방 효과가 있느냐는 건데 시중에서 파는 필터만 잘 붙이면 효과가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수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두 겹으로 만든 면 사이에 정전기 필터를 넣은 마스크입니다. 마스크 구하기가 어려워지자 서울 강동구 분여회가 구민들에게 나눠주려고 직접 만든 겁니다. 정전기 필터는 온라인 등에서 살 수 있는데 마스크 하나당 필터 비용은 200원 정도입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하는 마스크는 다시 빨아서 쓸 수도 있고 또 얼굴 체형에 맞춰서 제작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문제는 성능인데 실제로 실험해보니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마스크에 물방울 형태의 입자를 뿌려 차단 효과를 측정했더니 수제 면 마스크는 100개 입자 가운데 80개에서 95개까지는 차단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가 인정한 KF80 마스크와 비슷한 수치입니다. 핵심은 필터입니다. 만약 면 마스크에 정전기 필터가 없다면 물방울 입자 100개 가운데 20개 정도밖에 막아내지 못합니다. 예방 효과가 거의 사라지는 셈입니다. 정전기 필터를 쓰는 이유가 미세먼지 입자 마스크를 이게 흡착을 합니다. 정전기가. 꼭 정전기 필터가 부착된 상태로 사용을 하셔야 KF 보건용 마스크 정도의 효과가 난다고. 다만 필터를 면 마스크 크기에 맞게 잘라 끼워야 제대로 효과가 나타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SBS 유수환입니다. 네, 사람 많은 곳을 피하려는 분위기 속에 최근 시내버스나 지하철 타는 사람이 실제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 대중교통 대신에 자전거를 타는가 하면 어쩔 수 없이 지하철 타야 할 때는 비닐 장갑까지 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달라진 일상을 김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출근 시간 서울 지하철. 마스크를 낀 승객들이 335 전동차에 오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꺼려져도 대체 수단이 마땅치 않은 사람들, 스스로 조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손잡이는 될 수 있으면 잡지 않고 더 불안한 사람은 아예 비닐 장갑까지 꼈습니다. 만지고 이렇게 하고 그런 것도 전염이 된다 하니까 맨손으로 만지고 가면 이제 조금 걱정이 돼서 장갑을 끼고 이제 뭐 만지고 이제 사용하는 거죠. 버스 승객들도 불안하긴 마찬가지. 가급적 손잡이를 안 잡으려고 팔로 기둥을 잡거나 몸을 기댑니다. 서로가 어디서 어떻게 들이겠을지 모르니까 걱정도 되고 저 같은 출근하는 사람들은 뭐 어쩔 수 없으니까. 내리기 전 소독제로 손을 닦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출퇴근 거리가 가까운 사람들은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지만 대중교통 대신 자전거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지하철 타는 게 아무래도 조금 더 위험하니까 좀 추워도 그냥 타고 다닙니다. 재택근무를 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고 출퇴근 시 자가용 이용자도 증가하면서 2월 둘째 주 서울 시내버스 하루 이용객은 지난달 평균에 비해 7% 넘게 줄었습니다. 지하철 이용객은 더 줄어 지난해 2월에 비해 2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확진 환자가 2,300명을 넘어서며 지역사회 감염으로 번지고 있는 코로나19가 출근길 풍경을 바꿔놓았습니다. SBS 김덕현입니다. 자, 우리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환자들이 늘면서 세계 금융 시장이 크게 출렁였습니다. 자, 미국 주요 증시가 큰 폭으로 떨어진 데 이어서 아시아에선 일본과 중국의 주식 시장이 급락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역시 오늘 코스피가 2,000선에 이어 1,990선까지 무너졌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지난 닷새 만에 외국인들이 팔아치운 주식이 3조 5천억 원이 넘습니다. 자, 이와 함께 지난달 소비도 9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경제 지표에도 코로나19 여파가 미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러자 정부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26조 원 이상을 투입하는 긴급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박찬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우선 3월부터 6월까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소득 공제율이 2배로 적용됩니다. 기존 15%였던 신용카드 공제율은 30%로, 체크카드와 현금 영수증 공제율은 60%로 높아지는 겁니다. 규모가 큰 지출을 해야 한다면 이 기간에 하는 게 유리합니다. 같은 기간 자동차 개별 소비세는 100만 원 한도로 70% 깎아줍니다. 2천만 원짜리 새 차를 산다면 70만 원 세부담을 덜게 됩니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가가치세 부담도 내년 말까지 줄여줍니다. 연 매출 6천억 원 이하의 영세한 개인 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간이 과세자 수준으로 대폭 경감해주고, 간이과세제도 배제 업종인 제조업과 도매업도 포함되는데 약 90만 명이 1인당 연평균 20에서 80만 원 세금이 줄어들 걸로 추산됩니다. 금융 분야에선 연 1% 중반대의 초저금리 대출 2조 원을 비롯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8조 5천억 원의 자금이 추가로 투입됩니다.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8세 이하의 아이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할 경우 부부 합산 최대 50만 원의 가족 돌봄 비용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통과되면 2개월 내 75% 이상을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규모는 2015년 메르스 사태 때의 세출 기준 6조 2천억 원 이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회에 가서 여야 4당 대표들을 만났습니다. 회담이 끝난 뒤에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 초당적으로 협력한다는 발표문이 나오긴 했는데 통합당의 황교안 대표는 초동 대처에 실패했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사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손소독제로 손을 씻고 체온을 잰 뒤 국회의사당에 입장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위중한 가운데 문 대통령이 직접 국회를 찾아 여야 4당 대표와 둘러앉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추가 경정 예산안을 서둘러 제출할 테니 국회도 신속히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타격이 아주 큽니다. 비상 상황인 만큼 신속히 논의하여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관심을 모은 건 통합당 황교안 대표의 반응인데 일단 추경 편성엔 선제적으로 돕겠다고 화답했습니다. 하지만 중국발 입국 금지 시기를 놓치고 마스크 공급에도 실패했다며 대통령이 직접 사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초동 대처에 실패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깊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합니다. 문 대통령은 책임 문제는 상황이 종료된 뒤 복귀하면서 다시 검토하자고 했고 중국발 입국 금지는 초기라면 몰라도 지금 상황에선 실효적이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마스크 문제 지적엔 여러 대책을 내놨으니 모레까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민생당 유성엽 공동대표의 총선 연기 주장에 대해선 코로나19가 진정될 시기를 지금 가늠해 이야기하긴 어렵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습니다. 1시간 40분 만에 회담이 끝난 뒤 5개 항의 공동 발표문이 나왔지만 추경 편성엔 동의하고 초당적으로 대응한다는 원론적인 내용만 담겼습니다. SBS 고정현입니다. 우리나라 코로나19 상황을 보면서 중국에선 한국인 기피 현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웃들 반발 때문에 살던 집에 못 들어간 우리 교민들도 있었고 여기저기에 한글로 쓰인 경고문이 붙기도 했습니다. 베이징 송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 장수성 난징에서 한국인 31명의 귀가를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주민들이 막아섰습니다. 어제 한국에서 돌아온 뒤 자가격리에 들어갈 계획이었지만 결국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개발구 정부가 지정한 호텔에서 14일이 지나면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주민들하고 협의가 지금 된 상태입니다. 웨이보 등 중국 SNS에는 한국인이 감염 사실을 숨기다 발각됐다는 등 각종 가짜 뉴스들이 돌았습니다. 한국인 거주지에는 한글 경고문이 붙고 문을 닫는 한인 상점들도 늘고 있습니다. 한국발 입국자를 강제 격리 조치하는 지역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허베이성에 출정 온 한국인 7명이 호텔에 격리 조치됐고 텐진시도 한국발 승객에 대해 14일 강제 격리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강제 격리 조치된 한국인은 360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교민단체인 중국 한국인회는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 코로나19 확산의 주요 원인이라고 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큰 실망감과 우려감을 안겨주었고 우리 교민들에 대한 중국 당국의 격리 통제 조치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중대한 실수이다. 중국 정부는 한국발 입국자 대다수는 중국인이라며 똑같이 격리 조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인들의 한국인 기피는 이제 혐오 수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송욱입니다. 한국에서 온 사람들 입국을 제한하는 나라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30% 정도의 나라가 문을 닫아 걸었는데 우리 외교부는 이런 나라들에 대한 방문을 자제하라는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외교부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 공지한 내용입니다. 한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가 늘고 있는 만큼 해당 국가를 여행할 예정이라면 현지 사정이나 필요성을 고려해 가급적 재고하거나 연기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방문 자제해달라는 겁니다. 이번 주의보는 기존의 여행경보와는 별개의 조치인데 정부가 국민들에게 해외여행 자제 주의보를 내린 건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현재까지 한국발 입국을 금지하거나 절차를 강화한 나라나 지역은 70곳. 오늘 하루만 20곳 이상 늘었습니다. 유엔가 입국 기준으론 전 세계 30%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여행 경보를 상향한 곳은 19곳, 항공편을 중단한 곳도 9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은 오늘 동남아 11개국 주한대사를 면담하고 정부의 방역 노력을 설명하는 한편 일부 국가의 조치에 대해서는 과도하고 불합리하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베트남이 내일부터 한국 국민에 대한 무비자 입국 임시 중단하기로 하는 등 추가 조치에 제동을 걸진 못했습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한국발 입국 제한 조치가 한국민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라면서도 부족한 점이 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아영입니다. 한국과 중국 교육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양국 유학생의 출국을 자제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상대국 대학에 재학 중인 내국인 유학생이 상대국으로 출국하는 것을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자제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교육부는 온라인 수업을 활성화해 중국 유학생의 학점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고 한국 학생들 또한 불이익이 없도록 중국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코로나19 이란과 이탈리아 상황도 심각합니다. 이란에선 보건부 차관에 이어 부통령까지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탈리아에선 아시아계에 대한 혐오 때문에 중국인이 폭행당했습니다. 카이로 이대욱 특파원입니다. 앱테카르 이란 부통령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 세계 최고위급 확진자입니다. 기자회견을 하던 중 땀을 흘리고 기침을 하는 모습을 보인 뒤 확진 판정을 받은 보건부 차관 등 이란 정관계의 고위급 확진자는 7명에 이릅니다. بله تست کرونای بنده هم مثبت شده. این فعلا فراگیر جای نگرانی نیست. در قرنطینه هستم. 이란 지도부 전체가 감염 공포에 휩싸이고 있는 가운데 앱테카르 부통령과 가까운 자리에서 회의를 주재했던 로하니 대통령의 감염 가능성까지 제기됩니다. 현재까지 이란 내 코로나19 사망자는 26명, 확진자는 245명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코로나19 사망률은 2%인데 이란의 사망률은 10%가 넘습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란 내 감염자 수가 이란 정부의 발표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 범죄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선 중국인 남성이 술집에서 아무 이유 없이 폭행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프리카 첫 확진자가 나온 이집트에서도 아시아인을 코로나로 부르며 조롱하는 사례가 빈발하면서 우리 교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카이로에서 SBS 이대욱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군이 전시에 활용하는 이동식 병원 시설을 대구와 대전에 급파했습니다. 전 군이 6세트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절반을 배치했습니다. 김학휘 기자입니다. 지난 24일 밤 전시의 야전에서 사용되는 이동식 병원 시설이 대구로 수송되기 시작합니다. 응급실, 방사선실, 임상병리실 등으로 구성된 이동 전개형 의무시설로 병원 하나가 통째로 옮겨지는 것과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상황이 심각해지자
군이 2015년 메르스 사태, 지난해 고성 산불에 이어 국내에선 세 번째로 이동식 병원 시설을 투입한 겁니다. 기계실 발전실 시설이랑 그리고 격리실 시설 그리고 에어 텐트 설치 완료했습니다. 이 시설은 전군에 6세트밖에 없는데 대구에 2세트, 대전에 1세트가 배치됐습니다. 날마다 의심 환자가 폭증하는 가운데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는 선별진료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검사를 하고자 하는 수요는 많이 늘어나고 있으나 우리 장비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군은 병상이 부족한 대구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병상 98개인 국군 대구병원에 공병대를 투입해 병상을 300개로 늘리는 작업을 진행 중인데 공사가 완료되면 코로나19 확진자를 수용할 계획입니다. 군은 또 대구 지역 취약계층을 위해 전투식량 3만 개를 대구시에 지원했습니다. SBS 김학규입니다. 어제 청와대 대변인이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는 실익이 없다고 말하면서 잘못된 근거를 제시했던 게 드러났습니다. 들어보시죠. 후베이성 이외의 지역에서 입국한 중국인은 지난 26일 1,404명, 하루 전인 25일에는 1,824명입니다. 반면 중국에 입국하는 한국인 숫자는 2월 들어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 발언의 근거로 제시한 수치가 엉터리였던 겁니다. 기초적인 통계 자료를 잘못 해석했다는데 전병남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중국인 입국 금지를 안 하는 5대 이유 중 세 번째는 한국 오는 중국인보다 중국 가는 한국인이 2배 가까이 많으니 자칫 우리 국민이 피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제시한 통계 수치는 이랬습니다. 중국으로 가는 한국인 수가 25일 3,337명, 26일 3,697명이라고 청와대는 어제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엉터리였습니다. SBS가 법무부에 확인한 결과 중국에 간 한국인은 25일 1,207명, 26일 1,372명이었습니다. 청와대의 수치와 비교하면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청와대의 수치는 다름 아닌 같은 날 중국으로 돌아간 중국인 숫자였습니다. 2월 전체를 보면 중국에 가는 한국인이 2배 가까이 많은 게 아니라 중국인 입국자가 오히려 더 많았던 걸로 드러납니다. 중국으로 간 한국인이 한국에 온 중국인보다 많았던 건 딱 하루 어제뿐이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수치 인용이 잘못됐음을 인정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의 해명은 실무자의 단순 실수였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코로나19가 머지않아 종식될 거란 대통령의 발언으로 비판을 받는 청와대가 잘못된 통계 수치를 논거로 활용하면서 신뢰의 위기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프로 농구